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지금 중국과 인도는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국과는 90일 연장 합의에 거의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 EU와 관련돼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런 협상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FOMC 회의가 이제 첫날 시작이 됐는데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또 주목이 될지 좀 흐름들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를 대거 앞두고 굉장한 관망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위크입니다. 정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빅테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부터 새벽부터 발표가 될 예정이죠. 우선 M7 중에서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반경에 그러니까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알파벳과 비슷하게 이 실적 자체보다는요. 자본 지출, 엄청난 자본 지출에 대한 정당성 잘 설명을 하는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FOMC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로서 97%가량 거의 유력합니다. 대신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새벽 3시 반에 나올 기자회견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런 경계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속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0.46% 하락, 나스닥은 0.35%, 그리고 S&P 500까지 0.3% 장 막판 들어서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아쉬웠던 점은요.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경계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장이 진행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관세 관련 이슈들은 지수 자체에는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살펴보셔야 될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휴전이 90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장 전에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가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가 바로 내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30일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부연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국 관련 이야기도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 협상단에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 완전한 100% 짜여져 있는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다라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기한을 줄일 것이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뉴욕 증시 장 기준으로 10일 후에 그러니까 약 이 다음 주 말까지 이 기한을 주겠다. 확실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서요. WTI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어떻게 자금의 흐름이 이동했는지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히트맵에서는요, 이 초록불이 돈이 몰린, 주가가 상승한 그런 섹터고요. 빨간불이 돈이 빠져나간 하락한 섹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M7들 이 경계감 때문인지 빨간불을 군데군데 크게 많이 켜줬습니다. 유일하게 M7 중에서는 이 구글, 알파벳만이 1.56%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을 소화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좀 거칠 게 없는 그런 알파벳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이슈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구글의 자율주행차죠. 이 웨이모가 2026년 댈러스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로보택시의 또 다른 경쟁자죠. 테슬라가 약 1.3%가량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어서 메타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46% 급락하는 흐름 나왔고요. 이어서 애플 마찬가지로 1.26% 실적 발표를 앞둔 그런 경계감도 있었지만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중국 내 매장이 처음으로 폐점을 했다. 이 다른 해 위치한 매장이었습니다. 그런 악재도 장 초반 터져 나왔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애플의 주가에 하방 압력 더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6% 오늘은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TSMC 측에 H20 칩 30만 개를 주문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약간은 좀 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요. 내일부터 고객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전날 공시됐었던 젠슨왕의 주식 매도 소식까지 장 후반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 눈에 띄게 약 2%대 상승 보였는데요.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아마존 0.7%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위조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마존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는 좀 개별주 이슈를 크게 움직였는데요. 확실히 초록불을 켠 업종들은 초록색이지만 이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5.59% 급락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노보노디스크가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 꼽히는 일라일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밤사이에 WTI가 약 3.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나 정유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이 S&P 500 이외에도요, 다우지수와 또 나스닥까지 포함해서 과연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영향 미쳤는지 먼저 상승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닝인데요. 2분기 호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미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 코닝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어서 캐던스 디자인 시스템 역시나 이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 나왔는데 그거 역시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AMD 주가가 2% 이상 오른 것도요.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지만 연이은 다른 AI 칩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주가가 오른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이어서 노보노디스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ADR 주식 예탁 증서 개념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GLP-1의 비만 치료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5% 이상 빠졌는데 이 사이버 보안 기업 사이버아크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낙 거액이 인수다 보니까요. 이 재무적인 부담이 더해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의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페이팔은 핵심 마진 지표 성장률이 둔화가 됐었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01%로 종가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 장중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AI 수요 쪽으로 기반이 튼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외가에서 0.16%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30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수요 기반으로 해서 자본 효율성과 또 수익성이 높은 모델로의 전환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변화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낙관론이 펼쳤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0.01% 종가 마무리했고 현재는 0.016%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 보시겠습니다. 1%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026년도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S&P 500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또 애플이 올해 들어서만 15%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1%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모가 이제 로보택시를 내년 댈러스 지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오스틴 지역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먼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알파벳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M7 종목들이 대거 밀리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그중에서도 알파벳이 가장 오름세가 컸습니다. 1.56%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우버는 반대로 경쟁 업체 중에서 지금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3%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파트너십을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가량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1%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테슬라 쪽으로는 현재 약간의 호재와 악재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RBC 쪽에서는 그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올려잡은 테슬라, 앞으로 또 얼마나 갈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고 악재, 호재 둘 다 놓치지 말고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쪽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투자자들에게는 우려가 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머스크 쪽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대한 발언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보시면은요, 중국 사업에 이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6%, 7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과 수익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0.76의 하락 마감으로 종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사실상 오늘 이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급락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3%가량 크게 밀렸습니다. 오젬픽이 미국의 매출에서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 하향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큰 악재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매크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어제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밤사이에도 다시 한번 뛰어오르게 되면서 어느새 WTI가 기준선이 되는 70달러 선 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벌써 4% 가까이가 뛰어오른 건데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계속 제재가 나오게 되면서 부담감이 더해지고 있는 국제 유가입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열흘 뒤부터 약 8월 8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공급이 촉진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졌고요. 또 트럼프가 중국 측에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유가 관련주들 오늘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상반기에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달러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벌써 99선 바로 밑까지 왔는데요. 0.26% 밤사이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승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고요. 반대로 유럽과의 무역 합의 이후에 유로화는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 0.26% 상승하게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아주 미미하게나마 소폭 내리면서 1,390원 선 반납했습니다.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이어서 금 가격의 경우에는 0.37%, 밤사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FOMC와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요.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 받아가면서 0.37% 올라갔고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10년물을 중심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수요가 늘었고요. 이날 7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단기채의 경우에는 장기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됐는데요. 바로 전일이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
정부가 장기채가 아닌 단기채를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공급이 늘 것이란 기대감에 단기채는 상승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오늘의 경제지표 어떻게 나왔을지 바로 봐야겠죠. 가장 먼저 구인 이직 건수 졸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이요, 냉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둔화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줄게 되면서 이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약간의 시장의 경계감을 더해줬고요. 거기에 이어서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고용 관련 이슈가 또 냉각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또는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문항이 있는데 그 격차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나왔던 지표들은 고용이 냉각되는 흐름 일관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 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 미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간밤 미증시에서 좀 주목받았던 그런 이슈들 어떤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할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고용 둔화 신호 그리고 금리 기대 등 주요 이슈들이 혼재되면서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디커플링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최종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은 IT, 반도체, 기계 등 무역 수혜 업종의 접점 접근이 가능하나 트럼프 리스크에 유의한 뉴스 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에 수혜를 입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고용 지표는 채용 감소와 소비 위축 조짐을 동시에 보여주며 경기 둔화 우려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방어주 및 대형 기술주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고배당 방어주 ETF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며 반대로 외식, 리테일 등 인건비 민감 업종은 회피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성장주와 기술주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반면에 금융주는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 제재와 폭염 수요로 동반 상승하면서 에너지, 화학주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리오프닝, 항공주 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흐름 속에서 엔화 약세 압력이 유지되며 외국인 유입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기계, 자동차 등 원화 약세 수출 중심의 포트 전략이 유용해 보이고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해지용 ETF와 금달러 연동 자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현재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서 확인 후 재평가 구간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FOMC, 고용지표, 트럼프 결정 등이 대형 이벤트 이후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은 이 테마별 유연한 대응과 수급 중심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뭐가 딱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지표, 고용지표도 혼재하는 상황이고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되긴 했지만 또 앞으로 또 지속되어야 하는 모멘텀이 남아있고 참 복잡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자동차 및 전기차 섹터는 이 자율주행 경쟁 심화와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부각되며 테슬라, 포드, GM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웨이모와 어비스 버짓의 협력 소식은 테슬라와 우버 등 기존 플레이어들의 주가에
압박을 줬고 루시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전반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우위, 자율주행, 부품 기업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2차 전지, 리튬, 라이다 등 전기차 부품주들도 중국발 리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우려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퀀텀 스케이프가 15% 넘게 급락했고 엘버말, 루미나테크 역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나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한 소재 장비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반도체 업종은 이 대형주, 혼조, 소형주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엠코, 램버스, 케이던스 등은 실적 호조에 따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AMD, 브로드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는 차익 매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형 반도체 패키징 및 EDA 기업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며 AI 반도체 대형주는 실적 확인 후 재매수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체중 감량제 쇼크가 이어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급락하며 이 감량제 테마 전반이 흔들렸고 이 바이킹, 알티뮴 등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 헬스케어 종목은 중기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로 유효해 보입니다. 이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종은 M&A 기대와 비용 부담이 혼재된 장세였습니다. 사이버아크는 인수 기대에 급등했지만 팔로아트는 반대로 비용 우려로 하락했고 이 팔란티 역시 독점 경쟁 심화 이슈로 부진했습니다. AI 보안 융합 모델은 중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선별적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규제 경계심 확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ECB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통화주권 리스크를 경고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및 이 거래주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CBDC와 규제 수혜가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술주는 중장기적으로 선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보노디스크 상당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또 제약주들 움직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비트코인도 규제가 지속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관련주들 또 국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영향과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슈와 국내 세제 개편 관련 불확실성 속에 수급 선별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지주회사, 건설, 조선 등 대형 업종이 수급이 유입되며 상승 마감한 반면에 이 코스닥은 대주주 기준 하향 보도 여파로 낙폭을 키우며 중소형주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선 미중 관세 유예 연장 합의가 긍정적이지만 최종 결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오늘 정도 이벤트 확인 전까지는 대형주 중심 방어적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실적 기반 주도주에 대한 비중 유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2차 전지, 전력, 건설, 기계, 조선과 같은 섹터는 수급과 모멘텀이 뚜렷한 만큼 눌림목 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합니다. 특히 조선, 전기전자 업종은 MSCI 한국 ETF 강세와 외국인 수급 회복 기대감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술적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지만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저가 매수보다는 기관 수급이 동반된 낙폭화대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국 고용 지표 둔화와 FOMC 비둘기 기대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금리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장주나 IT 중심 기술주의 우호적이나 금융주는 실적 확인 전까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테마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 원자력, 방산 등 대미 협력 및
유럽 수출 수혜 기대 종목은 중기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출산 장려, 화장품, 남북 경협 테마는 정책 기대감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에서 확인을 해보고 재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비중 일부 유지와 함께 주도 섹터 중심의 선별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매크로 이슈도 많고 개별 이슈들도 워낙에 많은 그런 빅 위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내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임 키워가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화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중 3차 무역 협상의 결과가 이제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각각 지금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 중국 협상 대표단 미국과 중국 관세 휴전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적인 교류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미국과 중국이 미국 시간 기준 내달 11일로 그 관세 인하 종료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만큼 양국의 이 휴전 연장이 3차 무역 협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팽배했는데요.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은 현지 시간 29일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이룬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라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서 심도 있고 또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서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0%에서 25%의 관세를 물릴지 모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전날 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이 200여 개 나라들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나라들에는 기본적으로 15에서 20%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처럼 한국과도 막판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무역 협상으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고려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IMF는 현지 시간 2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도 0.2%포인트 높은 3%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4월 전망보다도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부진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반면에 소비 심리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6월 구인 건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보다도 27만 5천 건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751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 서비스업에서 30만 8천 건, 헬스케어와 사회보장 부문에서 24만 4천 건, 또 금융보험업에서 14만 2천 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구인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매무역, 그리고 정보, 주지방정부, 교육 등에서는 구인 수요가 늘었습니다. 채용은 52만 건, 고용률은 3.3%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일부 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보류하면서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1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또 일본, EU가 무역 합의에 타결한 데 이어서 한국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으로 월가는 이 관세 정책이 노동시장과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이 당초 우려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여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시장을 견고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7월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1.3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미국의 연이은 무역협정 체결 소식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에 H20 칩 30만 개를 신규 생산 주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H20 재고가 50에서 60만 개 수준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0에서 70만 개가 추가적으로 보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의 강력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H20 칩을 이번에 TSMC, 그러니까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에 지금 30만 개 신규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맞춤형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바로 H20인데요. H20은 지금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필수라는 H100이나 해외 수출용 블랙웰 시리즈보다는 연산 성능이 떨어지는 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리서치 업체 세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10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했습니다. 앞서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에서 20일 중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받은 H20 주문 규모에 따라서 생산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공급망이 다시 가동될 경우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방중 직후 엔비디아 고객사들의 H20 보유 재고가 많지 않으며 당장 웨이퍼 생산 재개 계획도 없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상무부는 해당 라이선스 발급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통들은 또 엔비디아가 H20 구매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주문량과 또 고객의 구매 예측 등 보안 서류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을 재개토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비판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유지돼야만 화웨이 등 현지 경쟁사와 시장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웨이모가 내년도 이제 미국의 댈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요 도시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서면서 관련 경쟁업체들 가운데서 선두로 계속해서 총력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알파벳 자회사이자 로보택시 선두주자 웨이모가 2026년 댈러스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애미와 워싱턴 DC까지 확장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산하 이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웨이모의 전기 자율주행 차량 제규어 차량의 충전과 정비 그리고 차량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에이비스가 맡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새롭게 로보택시를 주요 도시로 본격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며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틱, 피닉스, 오스틴에서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데다 앞으로는 다른 도시와의 협업 확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앞서 우버와 또 무브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었지만 렌터카 기업과의 협업은 에이비스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오는 2026년 10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테슬라 부사장이 소형 픽업 트럭 출시설에 대한 언급을 밝혔습니다. 워낙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실용성과 효용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현재 픽업 트럭 출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소형 전기 픽업 트럭 출시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사이버 트럭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닌 아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라인업 확대는 물론 출시 시장 범위도 넓힌다라는 방침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판매 부진 속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전기 픽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 모라비 부사장은 향후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되면 사람뿐 아니라 물류와 화물 운송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디자인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더 작은 픽업 트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현재 사이버 트럭은 일부 시장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보다 작고 실용적인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할 경우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중심 차량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또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과거 대형 SUV 모델 X가 실패한 영역을 모델 Y가 성공적으로 메운 것과 유사한 전략과 또 테슬라의 소형 사이버 트럭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또 글로벌 전기 픽업 시장의 이 판도가 국내 출시가 된다 해도 기존 픽업 트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스콧 벤센트 장관, 중국은 100% 간접 관세 내고 싶어 합니다. 자, 타이틀만 보면은 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국이 가장 큰 덩어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냥 딱 한 번 협상, 뭐 물론 물밑에서 여러 번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딱 한 번 협상하고 끝나는데 지금 이 둘은 말이죠. 마치 부루마블을 찍는 듯이,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뭐 처음에 스위스를 간 거는 예전부터 약간 스위스가 중립국이죠. 2차 대전이나 이럴 때도 사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중립국가를 선언하면서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뭐 그런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협상을 하더니 이제 런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갔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유럽을 돌면서 계속해서 나라별로 가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의 국가들을 선정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영화를 찍듯이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톡홀름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기간도 가장 길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 트럼프가 서한을 보낸 대로 그 상호 관세가 부과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은 덩치가 크고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한이 8월 12일로 지금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8월 12일에서 또 이제 연기가 될지 안 연기가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제네바를 거쳐 런던을 거쳐 스톡홀름까지 각 나라에서 가장 회의하기 좋은 공간을 내줄 정도로 굉장히 뭐 공을 여기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쪽에서는 또 이거 우방들한테는 너무하고 사실 뭐 중국한테는 약간 비치기에는 강약 약강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댓글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강약 약강 아니냐. 처음에는 뭐 막 500%, 600% 부과해서 뭐 중국을 누를 것 같더니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나니까 이제 물러서는 모습이 EU나 일본한테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그쵸 뭐 사실 뭐 트럼프한테 그런 약간 인간적인 면모를 기대하기 그렇습니다만 좀 아쉽죠. 그냥 약간 그 인간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트럼프는 워낙에 그냥 뭐 이 부동산 업자일 때부터 실리 계산을 따지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이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특별히 막 적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48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일단 끝났고 48시간 동안 뭐 얼마나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언제 쉬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번 처음이죠. 제네바에서 협상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얼굴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머리에 그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이 해줬는지 머리도 굉장히 뻣뻣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결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뭐 그 미국에서 원하는 결과, 중국에서 원하는 결과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제 지금 애매모호하게 이제 트럼프에게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고 약간 경계감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론은 트럼프랑 시진핑이 도장을 찍어야지 지금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실무진들이죠. 4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였다. 또 이제 미국 경제를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가장 큰 인플레이션 하락.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그 FRB 연준 리노베이션 현장에 방문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FOMC의 결과가 주목이 또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없는데 금리를 안 낮춰? 이러면서 또 파월을 몰아갈 수가 있겠는데 진짜 그 확률이 낮긴 한데 파월이 정말로 만약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갑자기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파월한테 굉장히 매몰차게 했는데 분명히 갑자기 금리 인하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FRB 연준 의장 중에 역대 최고의 의장이라고. 그렇죠? 그런 재밌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 지금 세 개로 나누어 보면은 사실 제네바에서 맨 처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가장 컸던 게 뭐죠?
상호관세 유예 기간 둔 거. 그게 컸던 거잖아요. 145%, 135%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서 조금 식히면서 우리 유예 기간을 갖자. 그게 가장 큰 1차 협상의 결과였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가장 큰 결과는 뭐였어요? 당연히 히토를 수출 제한하고 엔비디아 H20 주고받은 거 그거죠. 공식적으로 문서에서 뭐 협상에서 그렇게 하자고 쓰여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유추하건대 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 회장이 H20 수출 제한 푼 거 들고 중국 갔다. 이렇게 지금 유추가 되잖아요. 일련의 과정상.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문제가 뭐예요? 남은 과제들 그리고 8월 12일 날까지 연기된 것들을 더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협상 의제로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틱톡이랑 뭐 러시아산 석유,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거였는데 뭐 틱톡 얘기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자 러시아산 석유를 100% 계속 구매하는 국가, 그렇죠? 러시아산,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해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만약에 그걸 사면 너네한테 10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랑 이란을 겨냥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부과한다는 얘기는 너 중국한테 100% 부과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건데 이제 중국은 해당 상품의 가장 큰 구매자다. 이걸 계속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했나 봐요. 아니 아무 거리낌 없이 답변했나 봐요. 중국이. 그래서 그들의 주권을 방해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관세를 100% 내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서 강대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 이란산 석유 그만 구매해라. 너네 구매하면 100%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이. 그거는 우리 러시아산 석유, 이란산 석유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틀 거 없어. 아니면은 너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뭐 협박을 한들 우리는 그걸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답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코페센트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관세 100% 내고 싶어 하나 봅니다. 이러면서 그냥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틱톡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 틱톡과 거래를 저걸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됐거나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100%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아마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에 스코펜스 재무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았나. 저기서는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월 초는 이제 뭐 아무랑과 비관주의. 그때는 제네바 협상 전에는 막 145 대 135 막 무시무시한 숫자 나오고 주식시장 급락하고 이랬을 때잖아요. 그래서 막 스코펜스 재무장관이 그때 주식이라는 자산은 투자 자산의 매력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장기 상품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때죠. 그래서 그때 아무랑과 비관주의라는 반대로 지금은 뭐 좀 희망적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유예 기간이 90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유예가 된다면 8월 12일에서 90일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트럼프에게 최종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중국의 전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 그러니까 중국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국 너네 이제 세계의 공장 버리고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경제를 바꿔라. 이거죠. 대신에 중국의 세계의 공장 그 타이틀은 우리 미국이 다시 가져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의 소비 시장이고 중국이 전 세계의 최고의 공장인데 이거를 주고받자는 거죠 지금.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의 위험을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지금 반도체랑 의약품 요 품목별 관세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이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도 따로 매겨서 관세 발표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거는 품목별 관세로. 그러니까 상호 관세랑 또 별개예요. 상호 관세에 적은 품목별 관세는 또 따로 붙는 거기 때문에 그 품목별 관세가 붙는 요 4개의 섹터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지금 섹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미국과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지금 저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거죠. 이제 아까 공장을 버리고 소비 기반 경제로 나서라. 그 저번에 또 무슨 표현이었었어요? 저축률이 엄청 높은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데 왜 저 14억 인구를 활용해서 소비 기반 경제로 돌아서지 않느냐
대한 문제를 이번에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이제 중국이 중국이 가장 큰 양보를 했던 건 무엇이느냐? 근데 뭐 중국이 그 가장 큰 양보를 한 거는 정확히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중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계속 그 얘기죠. 너무 생산 쪽으로 몰아 있으니 소비 쪽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이제는. 중국도. 자, 그리고 이제 부메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부메랑을 던지는 권한은 트럼프에게 있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트럼프가 버튼을 누를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버튼에서 노 버튼을 만약에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4월 2일 날 관세율이 34%였다. 처음에 34%였는데 중국은 따로 20%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펜타닐 특별 관세가 20%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54%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45%, 136% 이 큰 숫자에서 줄어든 것뿐이지 54%로 돌아갑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노를 외쳐버리면 54%가 돼요. 중국이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내야 될 관세가.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단어, 이거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에어포스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이 계속될 건지 아닌지 여부를 그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회의는 매우 건설적이었다. 다만 승인 권한은 트럼프에게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초청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6월 4일이나 5일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미 시진핑이 트럼프를 초청을 했다. 이 미국의 주장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나는 건 뭐 연말이나 돼야 만날 수 있다 뭐 얘기를 했고 그 대신 우리가 실무진이 계속 만나는 목적은 이런 거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옆에 그리어 이 대표는 훨씬 더 나보다 먼저 그 당시 그랬잖아요. 시진핑은 뭐 나는 트럼프랑 통화한 적도 없고 중국하고 미국이 만난다는 것은 미국 언론이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올 때 도대체 그러면 누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지금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니 상부장관 이전에 이런 실무진과의 협상들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훨씬 오랫동안 중국과 거래를 해왔다. 그랬더니 거래를 해왔던 오래된 사람들도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의 의견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풍차 제발 풍차버려. 자, 트럼프는 진짜 몸이 10개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에 팟캐스트에 출연했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그 지금 트럼프가 템베리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여흥을 즐기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EU 집행위원장이랑 EU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을 15%로 하면서 6천억 달러를 이끌어내고 협상이 끝났죠. 일본에 의해서 EU까지. 그 다음에 스타머 총리를 또 영국 스타머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 다음에 팟캐스트에 또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냐면 2분 1회 때 출연한 거 기억하시죠? 2분 팟캐스트 1회 때 출연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8회 때 출연합니다. 지금. 8회 때 출연해서 물론 당연히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기사 써주니까 이런 참여하는 건데 자 템베리 골프장에 갔던 이런 얘기를 하죠. 친모 생가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려고 간 거고 이 지금 가장 나쁜 일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나쁜 일이냐? 또 풍차 얘기인데 또 풍차. 왜 기분이 진짜 나빴나 봐요. 골프 치는데 풍차가 보여가지고. 그 풍차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설치하려면. 왜냐면 에너지 산업이란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거죠. 그 블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개, 뭐 터빈도 마찬가지인데 다 중국산인데 풍차 산업 한다고 다 산 파헤쳐놓고 해상 풍력한다고 바다에 띄워놓고 그게 고장 나거나 떠내려가고 막 이러면 방치해버린다는 거죠.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런 것이 싫다. 풍차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민하고 비교했습니다. 불법 이민도 없앴는데 풍차도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솔직히 바이든이 일으킨 거고 나랑 아무 상관없고 미국 군인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죽는 거는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참여를 안 해도 젤린스키가 어떻게 되든 푸틴이 되든 뭐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매주 5천, 6천 명을 죽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전제로 깝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뿐인데 불쌍하지 않느냐. 5천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풍차 얘기를, 아니, 풍차 얘기가 반이에요. 이 팟캐스트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30분이 풍차 얘기입니다. 30분이. 풍차를 너무 싫어하나 봐요. 지금 뭐 사실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좀 하나 묶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태양광 풍력은 약간 신재생 에너지고, 뭐 앞으로 뭐 독일이 뭐 주도를 하면서 유럽에서 나갔었던 거고, 요즘에 좀 효율의 한계 때문에 원자력이 다시 부흥하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양광 풍력 중에 풍력을 완전히 지금 원으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흉측한 풍차. 이게 왜냐면 18번 홀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팟캐스트에서. 18번 홀을 돌 때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18번 홀을 마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언덕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 언덕 너머에 9개의 풍차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왜냐하면 템베리 골프장을 트럼프가 굉장히 아끼고 세계에서 아름다운 골프장 3대 선에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 풍경을, 거기 앞에가 바다예요. 스코틀랜드 바다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풍차가 쑥 올라와서 바다가 다 가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수리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부딪혀 죽고 막 100마리가 죽고. 근데 사실 독수리가 죽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뭐 중국 풍차가 막 블레이드가 벌어지거나, 사실 이것보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걸 보니까 자기 템베리 골프장 미관을 해친 게 기분이 정말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를 들면서 막 풍차를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풍력 산업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풍차가 또 9개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독수리가 죽는 거, 이거 뭐 트럼프가 하도 환경론자들을 싫어해서 그런데 환경론 입장에서는 뭐 독수리가 그렇게 죽고, 예를 들어 해상풍력도 있잖아요. 육상풍력은 독수리가 죽고 해상풍력 바다에 있는 거는 또 물고기 고래를 죽인다고 했어요. 상어랑 고래를. 근데 진짜 그게 증명된 건 없거든요. 트럼프가 서류로 이게 육상풍력을 몇 개 설치했더니 독수리가 몇 마리가 죽었고, 해상풍력에서는 상어가 1년에 몇 마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풍력 때문에 죽었고, 이런 연구 결과를 들이민 적은 없어요. 그 자기의 어떤 판단인데, 어쨌든 동물 애호가로서의 어떤 그걸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골프채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풍차 당장 나가라. 여긴 내가 샷을 하는 공간이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풍차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풍력 산업이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푸틴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왈 푸틴, 그런 전쟁이라면 당장 풍 차버려. 밤사이 뉴욕 증시를 핫하게 달궜던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을 움직일까요?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엔비디아에 대한 H20 칩 굉장히 이 수출을 다시 한번 재개하게 해주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TSMC 측에 H20 칩의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해서 30만 개의 추가 주문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고요. 지난주에 이미 TSMC의 생산 라인이 다른 고객사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약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 이 블랙엘 대신에 다시 한번 이 H2O 쪽으로 노선을 트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H20 칩 관련한 공급망들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오늘 국내 시장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거래일 0.1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28일 DS 투자증권이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9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내년에 폭발할 이 HBM 물량에 대한 수익성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 이 H20 칩의 핵심 부품인 HBM3를 공급하고 있죠.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구글 로보택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웨이모가 2026년 댈러스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간밤에 발표하게 되면서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알파벳만이 밤사이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거의 1.5% 급등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든 테슬라의 정면으로 좀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댈러스 진출은 렌터카 회사인 에이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에이비스가 차량 유지 보수와 그리고 운영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대차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웨이모의 파트너사죠. 이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에 이 웨이모 드라이버가 적용된 로보택시가 미국 현지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거래일 다소 아쉽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던 현대차 오늘 다시 한번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타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FDA가 현지 시간으로 7월 29일 사르타 테라퓨틱스의 듀센 근이영양증 유전자 치료제 엘리비디스의 출하 재개를 공식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그간 사르타 테라퓨틱스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죠. 이 시작이 8세 소년의 사망 사례로 공급 중단이 일시적으로 됐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추가 발표에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성이 없다라고 FDA가 판단을 했고요. 출하가 이것 때문에 재차 허용되게 되면서 이 DMD, 듀센 근위영양증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킨슨병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을 보여줬었죠. 이 파킨슨병 신약 1사계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올해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국 자회사 관련 자본들도 다시 한번 회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이 그간 급등에 따른 되돌림에서 다시 한번 이 눌림목을 지나서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휴전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밤사이 또다시 WTI 국제유가 가격이 4%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벌써 WTI 기준으로는 69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지난 7월에 예고가 됐었던 50일간의 이 종전 협상 시한 이게 대폭 한 달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일 뒤에 약 8월 8일쯤에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 측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2차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유사 현장을 생각을 해보면 취임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러우전을 종전시키겠다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었죠. 늦춰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정세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해운주들 특히나 이 정유주들 관련해서 석유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오일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1.61% 전거래일 아쉽게 하락이 됐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 실적 부진이 환율 하락과 같은 굉장히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요. 오히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목표 주가를 77,000원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오늘 어떤 내용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관세 협상 사실상 최종 담판이 예정이 돼 있는 주다 보니까 이데일리 신문뿐만이 아니라 주요 경제지들이 대부분 주요 면에 1면, 2면, 3면 이렇게 주요 면에 대부분 관세 관련된 이 협상 관련된 진행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역시 1면, 2면, 3면 이렇게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3면에 있는 내용을 일단 톱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상호 관세 낮춰도 반차, 즉 반도체 자동차 못 지키면 치명타. 일본과 유럽 연합처럼 품목 관세지 원샷 딜을 추진한다. 네. 지금 반도체가 아마 조만간 품목 관세 얘기 나올 것 같고 자동차도 지금 자동차는 사실 이번 최종 담판에서 일본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여기 밑에 제목이 있으면 원샷 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상호 관세가 15%가 되면 자동차 관련 관세율도 15%로 그러니까 품목 관세와 별개로 품목 관세 없이 그냥 그대로 원샷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정부와 기업이 거의 원팀으로 나서서 지금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정관 산업장관, 여한구 통상교육부장은 좀 출국해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이미 이제 24일 날부터죠. 24일 날, 23일 날 2+2 회담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러트닉 상무장관 만났고 특히 25일 날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서 마스가 이 프로젝트 제안하기도 했죠.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쯤 되면 이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들어왔죠. 근데 안 들어오고요. 이번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왜 유럽을 갔느냐?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유럽 순방, 스코틀랜드 순방 이쪽을 동행을 했는데 거기를 따라간 거죠. 거기 가서 베센스 장관은 중국이랑 협의하고 이런 상황에 이 두 분은 러트닉 장관이랑 또 만나서 또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례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협상 태도는 그야말로 정말 총력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장관 통상에서 다시 계셨다는 좀 속보까지 마침 나오는군요. 참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무슨 결과가 사실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결과가 예를 들어서 15%가 아니라 16, 17%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 못하고 여기는 품목관세 별도로 또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합의가 나온다 그러면 합의도 우리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노력들이 사실 다 공연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총력적인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들의 협상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참 다행이다. 저런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또 생각도 들 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결과죠.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15대 수출 품목 중에서 미국의 품목 관세 대상 품목 비중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쭉 있는데 왼쪽에 부분 보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여기까지 이 네 개가 사실은 전체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고요. 반도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이 이미 25% 관세를 좀 부과를 받고 있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는 50%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유럽연합이 15%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저 정도는 해줘야 이제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지금 AI 산업 관련된 어떤 투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HBM이 만약에 지금보다 25% 관세가 부과돼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은 HBM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25% 가격을 올리면 되긴 합니다. HBM 없이 AI 칩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과정을 미국 측에서 모를 리가 없고 또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데서 모를 리가 없죠. 아마 여러 가지 작업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좀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뭐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에서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베세트 장관이 등판하기 전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접근을 이뤄놓는다 그러면 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협상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이렇게 관세 문제는 사실 우리 환율, 그러니까 외환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유럽연합이 워낙 미국 측에 유리한, 예를 들어서 일본 5,500억 달러, 유럽연합 6,000억 달러 투자 계획, 이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은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뭐 논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쪽으로 투자가 더 집중되는 거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상황 생각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에는 뭐 오로지 다 투자는 미국으로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해 들어와서 좀 분산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 장중 1,395원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5월 이후 2달여 만에 1,390원대 장중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일각에서 뭐 특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제 그 오건영 신한은행 단장하고도 이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400원대를 재진입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의도라든가 이 환율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400원대 초반에 다시 재진입까지는 일단은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다만 이 상황이 계속될 거냐 여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관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강세를 계속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까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달러 강세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1,300원대 중후반 선으로 다시 일단 내려올 거다. 앞으로 한 달여간의 상황은 그렇게 전망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일단 1,400원을 당장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선주 얘기 좀 해보죠. 이 키죠, 이거 키. 예. 배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뭐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안에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개인 투자들이 요즘에 조선업 테마 ETF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조선 탑3 플러스부터 해서 쏠게 신한은행, 신한증권의 운용 쪽에 되게 많고요. 타이거도 있고요. 코덱스 것도 있고 하나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쏠 쪽, 그러니까 신한자산운용 쪽에 지금 돈이 가장 많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조선업 테마 ETF들이고요.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 이쪽 업종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특히 개인 투자들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개인 투자들의 지금 매기가 조선 쪽으로 굉장히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죠. 뭐 어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강하고요. 앞서 관세 협상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사실 우리 조선업체들이, 우리 조선업이 사실은 거의 뭐 파트너로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상선,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LNG 같은 뭐 사실은 유럽에 LNG 7,500억 달러 3년 동안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조선업체들 특히 LNG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뭐 이 본행제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우리 경제, 우리 조선업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선뿐만이 아니라 해군 쪽도, 그래서 미군의 군함도 우리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MRO는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패키지들 형태로 한 몫에 우리가 만약에 따낼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다면 투자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투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도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보면 지금까지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가려면 이 아마 미국 관련된 이 패키지 딜이 성사가 되는 게 리레이팅, 그러니까 다시 조선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대형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좀 해야겠죠. 어제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소부장주들이 또 좀 괜찮았습니다. 결국은 이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 테슬라 이 대규모 2.7조의 이 대규모 어떤 진입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작점이고 이게 앞으로는 머스크 얘기대로 몇 배 더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테슬라와의 어떤 관계에서 테슬라와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크게 뭐 이렇게 보장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소위 말하는 이 레퍼런스, 즉 레퓨테이션을 끌어올려서 레퍼런스를 더 늘려서 다른 데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뭐 주문할 만하네가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소부장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표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게 움직였던 거는 솔브레인하고 원익 IPS, 증착장비 만드는 원익 IPS, 그다음에 식가격을 공급하는 솔브레인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같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주가들이 최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첫날 셌던 회사들이 어제는 조금 주춤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첫날 좀 덜했던 회사들이 어제는 또 강하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명확하게 어떤 소부장이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테슬라 계약 관련된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뭔가 명확한 그런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 증권가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은 파운드리 비중이 높은 회사들 당연히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회사 중에 하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들 당연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의 이 비중이 높은 회사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 이미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부장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것도 그냥 뭐 주가 오른다고 따라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딱 걸러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를 줄이시지 않겠냐 기대가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30일입니다. 거래일이 딱 하루 남았는데 7월 시작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외국인 상위 순매수보다는 좀 기관 쪽 순매수가 굉장히 좀 주가 부양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7월에는 이제 외인들의 어떤 매수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것은 저희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뭐 개인 투자자분, 뭐 물론 기관도 상당히 좀 높고요. 외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어떤 주주환원이 너무 낮다. 정책적으로 이 주주환원을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제 높은 이 주가
지수를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사실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별의 어떤 알파 전략 측면, 우리가 개별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어떤 이 성향, 시장 성향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7월에는 좀 이제 약간 좀 청개구리 장세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어떤 전 초입이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사실 이제 레이스를 많이 합니다. 수익률 레이스라고 해서 특정 주도주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용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상당히 좀 잘 포장을 하는 거죠. 특히나 6월 말까지 해당 그 펀드의 어떤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임팩트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관찰됩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딱 되자마자 해당 종목군들을 이제 체액실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펀드들은 이제 6월 달까지 성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이제 갈아치우고 싶은 거죠. 하반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주도주를 찾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상반기의 어떤 그 수익률을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냥 고배당 투자로 연말에 그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항상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전략, 종목 장세의 어떤 성향, 요 농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만큼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디게 일어난다, 좀 약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절성하고 완전히 부합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 뭐 실적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런 종목군들이 7월 달에는 조금 이제 상반기보다는 상세가 많이 둔화되는 그런 역발상 전략이 나타나게 됐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개구리 장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기관 투자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낙폭과대, 로테이션 말씀하셨던 그런 흐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돼서 저PBR 종목군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던,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뭐 조방원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실적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큼 이제 성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기존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청개구리 장세. 제가 생각해도 이런 역발상 전략 장세가 7월 달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주가 과열 종목들이 7월 달엔 상당히 좀 눌려가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8월 달에는 다시 한번 좀 개선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쏠림 현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종목 장세다, 뭐 주식하기 좋은 장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8월 달, 9월 달이 상당히 좀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8, 9월 달 정도가 실적 팩터하고 주가, 그러니까 실적 팩터 워킹을 잘합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좋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 같은 경우는 그렇기가 어려운, 그렇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8월 달, 9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하기 좀 좋은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이 좀 좋고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의 어떤 그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뭐 이제 많이 샀던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7월 달에 좀 많이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알파 컨셉으로 주도주 컨셉으로 주가가 쏠림이 약간 용인이 되는 그런 8월 달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항상 보였던 8월 달의 전형적인 계절성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내러티브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컨센서스가 뭐 2분기, 3분기가 조금 좋지가 않더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좋거나 아니면은 글로벌적으로 어떤 산업이 리레이팅이 되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컨셉이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퀀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대금,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높아서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해당 종목군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빨리 리서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기 눌림목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7월 달하고는 좀 반대, 상반기에 어떤 상반기 장세의 어떤 미니 장세가 8월 달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어떤 실적이 좋았던 그런 섹터들이 사실
사실은 뭐 조방원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특정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재차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 PBR 특히나 주주환원 이쪽에 또 상당히 기대감이 지속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에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코스피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그런 현상이 뭐 어쩔 수 없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그 가치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그리고 한국의 주주환원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고 그리고 글로벌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 이런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주주환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이거 주주환원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상황에서 코스피는 사실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쪽이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많죠. 성장주한테 배당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 성장을 부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성장으로서 주주한테 이거를 많이 좀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고 코스피한테는 사실은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액션을 좀 많이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핵심적으로는 지금 배당 ETF의 시가총액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배당 ETF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해당 배당 금액, 배당주들의 주가의 등락 이런 것들 플러스 어떤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ETF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그 주주환원 관련한 그러니까 고배당 ETF의 어떤 시가총액이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는 거, 그 10억에 대한 50억에서 10억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타이트해졌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어떤 최대 세율 자체가 20% 후반에서 지금 30% 후반까지 높아져 있는 컨센서스잖아요.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기본적으로 ETF 설정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한 하루 이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는 다시 이제 ETF가 500억 정도 다시 이제 순증을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분명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 ETF의 어떤 설정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세의 핵심 수급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TF에서 개인들이 이제 ETF 개인 배당 관련 ETF를 사고 이 ETF는 시장을 이제 이 매매를 이제 체결시키기 위해서 금융 투자가 국내 증시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증시를 올리는 기여도, 상승 기여도의 핵심적인 투자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ETF 기반의 개인 수급이 국내 증시 상승의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TF 관련한 고배당 ETF 관련한 어떤 시가총액 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꺾이게 된다. 어떤 이슈가 나와서 해당 ETF의 시가총액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전일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측면은 아직까지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시장 참여들의 기대감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간접형 펀드라고 하죠. 간접형 투자 수익 기준, 그러니까 펀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펀드 기준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한 것도 배당 관련, 그리고 펀드 관련한 것도 이제 배당 관련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기본적으로 고배당과 연관이 있는 수급이고 이 대형 고배당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 그리고 이 상승세의 어떤 핵심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배당,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과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서두에서 뭐 8월 달에는 실적주가 좋다라고 예측을 하겠지만 내러티브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주주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8월 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컨셉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증권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바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주주환원과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슈고요. 그다음이 뭐 실적 추정치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거래대금 상위주까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적용을 해봤을 때 8월에는 좀 이 종목이 눈에 띈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퀀트라는 것은 이제 종목을 이제 소팅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컨센서스가 일단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자체가 많이 없고요. 2분기부터는 한국이 역성장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은 상당히 좀 고귀해지고 희소해지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컨셉의 추세적인 컨셉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높아져야 순이익이 많아야 주주환원을 하던 뭐 캐펙스 투자를 하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주주환원을 할 수는 없겠죠. 잉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일단 저희는 이제 추렸습니다. 컨센서스 기반으로 했고요. 그 안에서 거래대금도 일단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의 핵심은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거래대금이 높거나 아니면 기존의 거래대금이 7월 달 대비해서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알파를 보였던 기질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일단 좀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배당주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 35% 혹은 40% 이것이 이것을 넘겨야 혹은 배당이 많이 증가를 해야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대주주 컨셉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을 고르기 위한 즉 고배당 종목군들을 고르기 위한 그런 액션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배당 분리과세가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법안이 통과되는 전후로 해서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하나솔루션, 카카오페이, 풍산, 류한양행, 한국금융지주, 하나엔진, 리가켄바이오, 키움증권, APR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거래대금 높아지고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그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를 좀 골고루 한번 톱합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래대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럼 8월 달 들어서 좀 거래대금 상위 기반으로 해서 이 섹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8월 달에는 거래대금의 액션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의 어떤 핵심은 실적 팩터도 물론 맞지만은 거래대금 팩터가 상당히 종목 장세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기술 하드웨어, 조선 철강 이런 이런 업종군들이 지금 퀀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폭증을 했고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8월 주요 수혜 업종까지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같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한번 미국 증시 이야기도 덧붙여 볼까요? 우선 뭐 관세 우려나 파월 의장 리스크가 많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2거래일 연속 계속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이게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눈치 보는 장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FOMC도 있고 실적도 이제 굵직한 그런 빅테크의 실적을 많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FOMC라든지 빅테크의 실적 자체가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FOMC도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좀 높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이제 실적 추진치가 막
예전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광고 쪽에 그리고 기업 경기 측면에서 연동이 되는 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이제 메타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근데 이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기업형 AI를 MS가 같이 좀 이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자가 부각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MS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실적하고는 무관한 측면이 있겠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MS도 광고 회사고 여러 가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제 경기에 탄다, 경기에 민감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기에 더 민감하죠. 해당 기업은 이제 완전히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광고로 많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관세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도 또 살 구멍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리얼리티 랩스라고 해가지고 증강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관련한 글래스를 많이 이제 생산할 것이다라는 컨셉이 있고요. 그래서 가상세계 측면에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한켠에 두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과라든지 성장성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실적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 경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미국 경기가 또 떨어지면 다시 FOMC에서 뭐 다시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금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관망세 이런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 같고요.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오늘 다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메타가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뭐 매수의 적기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지금까지 저희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